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앞의 유혹에 수없이 흔들리게 될 거야.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서 주변에서 하나둘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게 될 거란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해. 높은 경지를 추구하고 눈앞의 현실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본다면 그만큼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렴. 안녕하세요. 네, 소리로 행복을 담아드리는 소담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있는 곳은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청소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도 하고 이불 빨래도 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베란다에다가 이불도 말리고 하면서 참 상쾌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루도 오늘 상쾌하고 또 행복했길 바랍니다. 인트로에서 들려드렸던 건요, 우진님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중에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참 수많은 유혹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 유혹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낭독해드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가끔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 책은요,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빠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자신의 두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우진님은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구글의 초창기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사를 운영하고 있는 말 그대로 성공한 인생의 표본 같은 그런 분인데요. 그렇게 성공한 아빠가 앞으로 이 세상에 홀로 서게 될 두 딸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엮어 씁니다. 부정이 진하게 담긴 아빠의 편지 속에서 인생의 태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혜와 방법을 좀 엿볼 수 있어요. 특히 우진님은 책에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책 머리에도 먼저 태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메인이에요. 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챕터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그 챕터에 맞는 편지들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아빠가 딸들에게 편지를 자주 썼다고 해요. 그 편지를 다 모아서 이렇게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딸에게 해주는 조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다 옳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을 막상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들려주셨다면 왠지 훈계로 들렸을 수도 있고 잔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닌 어떤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들으니까 뭐랄까요? 좀 더 수긍하게 되는 느낌?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지의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편지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진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더 잘 듣게 되는
그 편지글이 하나하나 더 마음에 다 와닿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책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제가 좋았던 부분 읽어드릴게요. 들어주세요. 두 번째 편지, 행복의 유래. 똑같은 책을 함께 읽는 것은 우리 부부가 두 딸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추천해준 책을 우리도 함께 읽고 딸들도 우리가 추천해준 책을 읽는다. 하루는 멍화가 멍신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물었고 멍신은 아빠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날 멍화는 내게 이메일을 보내 그 책이 어떤 내용이며 재미있는지 물었다. 멍화에게 최근 네 동생이 읽고 있는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댄 뷰트너의 블루존이라는 책이란다. 블루존은 인류학 용어로 평균 수명이 유난히 긴 장수지역을 의미해. 멍신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함께 토론을 했어. 네가 이 책을 읽어도 좋고 또 읽지 않아도 괜찮지만 너와도 이 책의 주제인 행복에 대해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단다. 먼저 뷰트너의 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그는 행복에 관해 굉장히 일리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어. 먼저 행복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야. 물론 이 느낌은 허무맹랑한 공상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란다. 책에서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의 행복감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는 그들의 생활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적고 유쾌하며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 적은 돈으로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산다면 분명 행복을 느낄 거야. 반대로 싱가포르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고 느낀대.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분명 그곳의 문화와 풍습이 맞지 않아 행복을 느끼기 힘들 거야. 그건 코스타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쓰고 보니 네가 MIT를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MIT에는 너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으니 아주 잘 맞을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컬럼비아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적었을지 몰라도 지금만큼 학교 생활이 즐겁지는 않았겠지. 컬럼비아 대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 리더를 배출해온 만큼 학생 대부분이 훌륭한 리더를 꿈꿀 텐데 넌 그런 경쟁을 좋아하지 않잖니.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면 뷰트너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는 행복지수가 특별히 높은 나라로 코스타리카, 덴마크, 싱가포르를 꼽았어. 세 나라는 정치 제도가 서로 달라. 코스타리카와 덴마크는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고 싱가포르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지.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그건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다는 거야. 그래서 생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거란다. 지금까지 뷰트너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아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 행복에 관한 아빠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야. 먼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한단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해. 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와 명예가 가져오는 행복보다 훨씬 오래도록 유지되는 행복이지. 사람도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계승에 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을 느낀단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어느 동물이나 느끼는 것이고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통해 발자취를 남길 때의 행복이야. 우리는 자기 말이나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인생은 한 줄기 강과 같단다. 강물의 양은 강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깊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돼. 한 사람의 영향력 또한 마찬가지란다. 현재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오래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고, 긴 강줄기처럼 미미하지만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단다. 둘 중 어떤 강의 물이 더 많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는 후자의 강을 더 선호한단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가기 때문이야. 모차르트는 이미 2세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를 찾는단다. 베토벤, 미켈란젤로, 뉴턴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종사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앨런 튜링이나 존 폰 노이만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하겠구나. 물론 누구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단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야. 2012년에 아빠가 2년 동안 떠나 있었던 구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비록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일부 코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었단다. 그때 아빠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어. 그것은 회사에서 아무리 큰 돈을 준대도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지. 모든 사람이 생전에 자신이 이룬 업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뉴턴과 베토벤은 비록 자손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사는 동안 자신의 업적과 영향력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으니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업적을 이뤄도 살아생전에 빛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영원히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단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과를 내는 건 세상에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남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야. 모차르트가 생전에 매일 곡을 쓰고 음악을 연주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그는 자신이 후대에 위대한 음악가라는 칭호를 받을 줄도 몰랐고 그러한 칭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에게 중요한 일은 오직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야. 지난번에 왜 미국인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냐고 물었지?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의 말이 너의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훨씬 즐거운 일이다. 대학이나 병원 혹은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이유 역시 그들이 베푸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러한 기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돈이 더 넓고 깊고 길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아는 거지. 오원은 인류의 모든 노력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일 거야. 아빠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행복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잊지 말았으면 해. 너의 행복을 빌며 아빠로부터. 좋은 습관이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 멍아는 2017년 여름방학 때 몇몇 회사에 인턴을 지원했는데
처음 면접을 본 두 곳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 멍화는 나와 통화를 하면서 최근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도 했다. 멍화에게 위로와 당부를 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멍화에게 오늘은 너와 운명이란 다소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 운명은 영어로 fate라고 하지. 한자로는 운과 명이라는 글자로 나누어 뜻을 해석할 수 있단다. 운은 행운이라는 의미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아빠는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대부분 운이 좋았다고 대답하곤 해.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단다. 흥미로운 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역시 실패의 원인을 운에서 찾더구나. 사람이 평생 좋은 운만 누릴 수 없듯이 평생 나쁜 운만 따르는 사람은 없어. 아빠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를 졸업할 때 학장님은 졸업생들에게 트루먼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줬단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불운의 연속이었지만 후반부에 이르러 운이 트이게 되었어. 물론 그 사이에는 운뿐만 아니라 여러 필연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꾸나. 운명의 두 번째 글자인 명은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숙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러한 숙명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어. 고대 그리스에는 신들의 운명을 손에 쥔 여신 모이라가 있었는데 신들의 신이라 불리는 제우스조차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도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운명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단다.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거야.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거든.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생물학적 유전자 외에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유전자가 존재한단다. 이 유전자는 인생 초기에 형성되어 한 사람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어.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거릿 대처는 이러한 유전자를 정확히 간파한 인물이었어.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단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여러 습관들이 결국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된단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수학을 공부할 때 내용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풀이 과정을 뛰어넘는다거나 서둘러 문제를 푸느라 글씨를 대충대충 쓴다거나 종이를 아낀다는 이유로 너무 빽빽하게 쓴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이러한 단순한 행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지.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뛰어넘던 아이는 학년이 올라가 문제가 복잡해지면 풀이 과정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 계속 실수를 하게 될 거야. 물론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그저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생각할 뿐이야. 또 글씨를 대충 쓰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글씨를 알아보지 못해 오를 3으로 착각하는 일도 생길 거야. 공책에 글씨를 빽빽하게 쓰는 게 습관이 되면 시험을 볼 때도 시험지에 빼곡하게 글씨를 적게 되고 자신이 써놓은 숫자나 공식을 찾지 못해 실수를 검토하지 못하기도 한단다.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의 능력과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 되고 성격도 점점 변하게 된단다. 심지어 나중에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지. 이처럼 사람의 운명은 작은 습관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거란다. 아빠 책을 읽은 독자 혹은 기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 그건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냐는 거야. 다시 말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지. 아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성공과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 물론 부잣집 출신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집안의 재력을 활용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기도 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둘 다 상당한 부자였지만 두 후보의 딸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어. 이방카 트럼프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했고 이미 10여 년 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자리를 잡은 상태였지. 이방카는 아빠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도 사회에서 충분히 큰일을 했을 인물이야. 반면 첼시 클린턴은 클린턴 부부의 딸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만한 인물이지. 개인의 성공은 출신과 크게 상관이 없어. 오늘날 포브스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은 대부분 1세대의 부호들이야. 다시 말해, 그들의 성공과 출신은 큰 관계가 없다는 의미지. 물론 그렇다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자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이야. 그렇다면 경제 수준이 비슷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왜 나중에는 운명이 제각각 달라지는 걸까? 사실 많은 일들은 이미 과거에 결정된단다. 마거릿 대처의 말처럼 우리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도 반복되다 보면 서서히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며 성격이 바로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환경이야.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사람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그의 운명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했어. 세계적으로 큰 부를 누렸던 사람들 중 5분의 1은 1830에서 40년 사이 미국에서 태어났단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산업혁명 덕분이었던 거지. 중국에서도 너보다 한 세대 먼저 태어난 사람들, 즉 아빠와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개혁개방 덕분에 1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단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건 아마도 그들이 태어날 당시에 그 어떤 나라보다 부강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쉬웠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일 거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 사람의 손안에 있고 그것은 어렸을 때 이미 정해진단다. 아빠가 친구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렸을 적 뺨을 맞았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뺨을 맞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때린 사람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떠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뺨을 맞은 이유를 냉정히 분석해 보는 거야. 만약 정말로 뺨을 맞을 짓을 했다면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고,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라면 경찰 혹은 그의 부모를 불러 교육시켜야 해. 물론 당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중을 기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힌단다.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뺨을 맞는 것과 같아. 그런데 냉혹한 현실에서 뺨을 맞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방법은 시험지를 마구 찢어버리는 거야. 심지어 옆 친구 것까지 말이야. 이건 상대방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떠나는 것과 같겠지. 세 번째 방법은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지, 선생님이 점수를 잘못 주신 건지 등등을 말이야. 그런 다음 원인에 따라 개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거지. 사람이 일생 동안 뺨을 맞는 상황과 원인은 모두 다르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단다.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엄청난 상대를 만나는 날에는 뺨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승진이 계속 밀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해. 이건 뺨을 맞고도 가만히 물러서는 것과 같아. 그럼 무시를 받고 집에 돌아와 자신의 스트레스를 힘없는 아이들에게 풀기도 하지. 아빠, 엄마처럼 무시당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반드시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야 해.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한단다. 아마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차별을 당하게 될 거야.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 자신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행동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는 회피한 채 자식에게만 이를 강요하고 있단다. 아빠는 지난번에 네가 동생을 데리고 보스턴에 다녀오면서 동생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좌석 승급을 받지 못했다며 항공사에 직접 따지러 갔던 일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단다. 넌 뺨을 맞았지만 그 후에 아주 잘 대처한 셈이야. 너의 그런 행동이 좋은 습관과 운명을 만드는 거란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역시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중국에는 아름답고 재주 많은 린휘인이란 여인이 있었어. 그녀는 베트남전 기념비를 설계한 건축가 마야린의 고모이기도 해. 린휘인은 줄곧 훌륭한 남성들과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중국 근대 건축가인 량스청과 결혼했단다. 결혼 후 그들의 집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린휘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지. 그녀는 중국의 국가 문장을 디자인하고 베이징 도시기획자로 이름을 남기기도 했어. 그런데 만약 그녀가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 남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어울리는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의 영향도 있을 거야. 반면 후인멍은 1970에서 80년대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리아오라는 거칠고 반항적인 남자와 결혼을 했어.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이혼했지. 이혼 후에도 리아오는 후인멍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구나. 나중에 후인멍은 그와의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지질한 남자 하나 때문에 40년을 고생했다고 고백했어. 인생에서 40년이란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니?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 이 편지의 내용이 내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으면 좋겠구나. 너는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고 좋은 성격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사귄다면 운명의 여신이 너를 어여삐 여길 거란다.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아빠로부터. 자신의 가난을 인정해야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는다. 멍신에게 반년 전쯤인가 우리가 가난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니? 지금의 너와 달리 아빠는 어렸을 때 무척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가 가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중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단다. 요즘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을 듣고 있으니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너와 가난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 가난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에게 큰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누군가는 가난을 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가난하게 살기도 한단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 사람은 원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든 헤쳐나가려는 천성이 있단다. 그래서 가난이 동력이 되기도 해.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다. 한번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세대의 가난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외부 환경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 문제에 관해 수많은 사회학자가 통계 조사를 했어. 그들은 조사를 통해 여러 결론을 제시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납득시키지는 못했단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빠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줄게.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의 주류에서 생활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한단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오래 쌓이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대부분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언제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곳, 즉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 물리적으로 궁핍하다 보면 마음이 쉽게 약해지기 때문이야. 유리멘탈이라는 말도 있잖니.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유리멘탈을 갖고 있을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군가 가난하다고 놀릴까봐 걱정하지 않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누군가 멍청하다고 놀릴까봐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놀리고 자기를 무시할까봐 늘 걱정한단다.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파는 사람도 분명 가난 때문에 놀림을 받을까봐 두려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 거야. 마찬가지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멍청하다고 놀림받는 걸 두려워해.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지.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고 보호하려 할수록 가난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하다고 놀림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멸시를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갔어. 오래전 상하이에는 두회성이라는 인물이 있었단다. 그는 주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거나 과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어. 그는 사람들에게 전하다고 무시당했지만 언젠가 상류층이 되고 말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되었어.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단다.
그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유리 멘탈을 이겨냈기 때문이야. 일반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가난을 더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멸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유능한 사업가로 성공한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지. 고대 유대인들의 왕 솔로몬은 가난이 사람을 분발하게 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왕성한 생명력으로 가난을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또 지혜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고 가난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인생의 시험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단다.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못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위의 비웃음을 견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예전에 피아노 연주가 잘 안 된다며 피아노 선생님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한 적이 있었지. 그때 너는 선생님이 내 연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노력했어. 그 결과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잖니.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란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네가 어려워하는 과목은 모두 빼고 잘하는 과목만 골라 듣는다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니?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기 두려워 너의 컴포트 존에 숨어있기만 한다면 성적은 잘 나올지 몰라도 네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다.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가난과 마주하게 될 거야. 이럴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30대에 접어들면 노력하기를 멈춰버리곤 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란다. 자신의 가난을 과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는 법이야.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그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 서투르고 실수하면 남들의 비웃음도 피할 수 없는 법이지. 다른 사람들이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거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부디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결핍이 너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아빠한테 어떤 좋은 조언과 훈계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특히 좀 와닿았던 게 컴포트 존.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만 몰두하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도전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글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가야지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겠죠.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컴포트 존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남인숙 작가님의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나와요. 그 책도 참 많은 공감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책을 갖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익숙한 환경, 편안한 환경. 아마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아닐까요? 여러분께 이 소담 책방이 컴포트 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컴포트 존에서 충분히 힐링하시고 내일 아침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담책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